얼마 전 저는 직장에서 출장 중 여상사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유혹했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은 저는 엄청난 즐거움을 느꼈지만 그것은 달콤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저는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된 32살 김기택입니다. 외모는 평범하고 키는 176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잘하고 눈치도 빨라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회사로 이직하고 얼마 안 돼서 다른 부서에 있는 아내를 보고 반해서 그녀를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연애 후에야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그녀가 저보다 10살 어린 줄 알았습니다. 완전 제가 좋아하는 청순 글래머 스타일이었습니다. 저의 열정적인 구애 끝에 저와 아내는 사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귀기로 한 지 3일 만에 모텔에서 처음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와 뜨거운 열정 속에서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원했고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출근해서 피곤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연애 6개월 만에 저는 아내에게 청혼을 하였고 아내는 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 직전에 갑작스럽게 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라 의아해했지만 아내는 저보다 2살 많았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임신 준비를 시작해 빨리 아이를 가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의견에 동의했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 화장품 회사이고 저는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회사는 중요한 고객인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업체와 초기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가 나타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그날로 급하게 중국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거래 금액이 상당히 컸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장님은 제가 혼자서 이 중요한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사인 공현영 이사님을 저와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현영 이사는 저보다 3살 많고 저보다 한 직급 높으며 사내에서 매우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돌싱이며 30대 중반이지만 20대 여성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출장 당일 공현영 이사와 저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의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체크인할 때 공현영 이사가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은 여권이 없으면 방을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난감한 상황에서 저는 공현영 이사에게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우선 제가 싱글룸을 하나 예약했습니다. 밤이 되자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공현영 이사를 몰래 호텔로 들여보냈고 제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남녀가 같은 방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공현영 이사는 젊어 보이고 예쁘며 몸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생각만 할 뿐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저의 상사이니까요. 나 옷 갈아입을게요. 공현영 이사는 가방에서 잠옷을 꺼내 들고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럼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일어나 나가려 했습니다. 꽤 신사적이시네요. 굳이 나갈 필요 없어요. 그냥 등을 돌리고 있으면 돼요. 저는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공현영 이사의 말투에는 약간의 불만과 비꼬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공현영 이사는 이미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고
심지어 어떤 옷을 벗고 있는지까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공연 영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본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버렸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얇은 시스루 잠옷을 입고 있었고 조명 아래에서 반투명한 그 잠옷은 거의 속이 다 비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속옷조차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두 개의 봉긋한 가슴이 흔들리는 모습에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공연 영의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고 제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뭐지 싶었습니다. 저와 그녀는 이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유혹하는 건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사님, 왜 속옷을 안 입으셨어요? 공연 영의사는 순간 멈칫하더니 얼굴에 약간의 홍조가 스며들었습니다. 나 씻으러 가려고 했어. 아마도 그녀는 옷이 너무 얇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녀의 몸매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공연 영의사가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침대에 누워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보니 공연 영의사의 휴대폰이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이미 밤 11시가 넘어가는데 대체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걸까? 급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해 보니 우리 사장이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지? 저는 전에 동료들로부터 공연 영의사와 사장이 애인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공연 영의사는 젊고 예쁘며 능력도 있으니 굳이 우리 사장 같은 50대 남자를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업무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고 공연 영의사가 욕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기택씨, 내 휴대폰 벨이 울린 거 맞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이사님. 저는 휴대폰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문 뒤에 숨기고 얼굴과 팔만 내민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연 영의사는 전화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에 약간의 당황스러운 기색이 나타났고 곧바로 욕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몇 걸음 물러났고 곧이어 욕실에서 물소리가 다시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물을 틀어놓고 제가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는 도청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녀의 행동이 오히려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욕실 문으로 다가가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자기야, 지난번 같이 있을 때 이번에 내가 계약을 따내면 명품백 사준다고 했잖아. 이번 계약 따내면 에르메스 사줘야 해. 알았지? 회사에서 도는 소문이 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공연 영의사와 사장이 실제로 애인 관계가 맞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듣지 않았다면 그녀가 이런 애인 관계를 맺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소에 공연 영의사는 매우 진지하고 저와의 사소한 대화 외에는 다른 남자와 특별히 얘기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렸고 저는 균형을 잃고 공연 영의사의 품에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알몸이었고 몸에는 물기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감촉이 저의 심장을 덜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물러서며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공연 영의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제가 도청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극도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다 들었니? 공연 영의사는 중요한 부위를 손으로 가리며 매우 난처한 표정으로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밀치고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호텔에서 준비해준 샤워가운만 걸치고 침대 쪽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택 씨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도청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비밀을 지켜줄 수 있어? 이 소문이 퍼지면 내 명성이 완전히 망가져. 공연 영의사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저는 진지하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연 영의사는 저를 믿지 않는 듯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소문 내기로 유명하잖아. 저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소문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비록 지금은 이 일을 비밀로 하겠다고 장담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성격적 결함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도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저는 그냥 아내에게만 말할게요. 괜찮죠? 아내는 이미 퇴사했잖아요.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거든요. 오늘 이렇게 큰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이걸 말하지 않고 혼자 간직하고 있다가는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공연 영의사는 갑자기 화를 내며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저를 죽이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요? 저는 약간 겁먹은 채로 물었습니다. 해결 방법만 있다면 더 이상 이 상황이 어색하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연 영의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려다 멈추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자죠. 그럼 너 아내에게도 말 못할 거잖아. 그녀는 큰 결심을 한 듯 했고 그때부터 눈빛에는 무한한 기대와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처럼 저를 매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긴장되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공연 영의사는 매혹적인 여성이었고 어떤 남자라도 그녀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공연 영의사는 가운을 확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완전히 저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유혹에 정신이 혼미해지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손을 그녀의 가슴에 올리고 제 귀에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자죠. 그러면 내가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같아.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제 귀를 자극하며 저는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했지만 제 눈은 솔직하게도 그녀의 몸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필요해. 그녀는 저를 침대 위로 밀어붙이고 곧바로 제 위에 올라탔습니다. 부드러운 그녀의 몸이 제 몸에 닿자 저는 순식간에 흥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거절한다면 저는 남자가 아니겠죠. 저는 몸을 돌려 그녀를 아래로 밀어붙이고 그녀의 섹시한 입술에 강하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아내가 떠올랐고 깊은 죄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히 몸을 일으켜 그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왜 그래?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배신할 수 없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너무 잘해줘요. 제가 힘들었던 시절에도 그녀는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너 참 한결같네. 하지만 내 아내는 그럴 가치가 없어. 공연 영의사는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뭔가 숨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 갑자기 긴장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실을 말해줄게. 내 아내도 사장님의 여자인 걸 몰랐어? 그 말에 마치 청천벽력이 떨어진 듯 가슴이 꽉 막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아내가 저를 배신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내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믿을 수 없어. 거짓말하지 마요. 저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공연 영의사는 비웃듯이 저를 바라보며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제게 던졌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제 아내는 눈이 풀린 채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한 손가락을 매혹적으로 입술에 대고 있었습니다. 드레스의 어깨끈이 팔에 걸쳐진 모습은 마치 발정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사진을 바닥에 내던지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내 아내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내가 그녀와 사장님의 관계를 눈치챌까 봐서였어. 그녀가 말한 임신 준비 때문이라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지. 공연 영의사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제 심장을 찌르는 듯했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그런 여자를 위해 슬퍼할 필요 없어. 그런 여자를 위해 충실할 필요도 없잖아. 그렇지? 공연영 이사가 제 목에 팔을 감고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배신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며 폭수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솟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공연 영의사를 거칠게 침대 위로 밀어붙이고 그녀의 목을 움켜쥐며 강하게 입술을 마주했습니다. 분노와 혼란스러운 욕망이 뒤섞인 채 저는 그녀에게 제 감정을 거칠게 쏟아냈고 그녀는 떨며 숨죽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격렬하게 뒤엉켰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잠은 3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고객사로 향했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이 급해져 곧바로 오후 비행기편을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공연영 이사의 여권이 없다는 것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임시 여권을 발급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태연하게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제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저를 속인 거예요? 저는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는 정말로 못 찾았어. 오늘 아침에 캐리어 안쪽 구석에서 발견한 거야. 공연영 이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 찜찜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행기에서 내려 저는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연 영의사는 저를 강제로 붙잡고 저녁을 먹자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간 이틀 동안 아내가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것은 분명 사장과 바람을 피우느라 바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생각이 들자 저는 택시기사에게 빨리 운전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집에 가면 현장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저는 열쇠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발소리를 죽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하면서 휴대폰을 꺼내 녹화 기능을 켰고 한 발로 문을 팍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는 우리 사장이 개구리처럼 제 아내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치 가슴에 비수가 꽂힌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태연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아내는 사장의 등을 꼭 붙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극도의 모욕감을 느꼈고
그들이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제 눈앞에서 그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좋아. 사장은 몸을 한번 떨더니 제 아내 위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X발. 저는 사장을 발로 차서 옆으로 밀어냈고 이어서 제 아내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아채고 그녀의 얼굴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너 이 자식 그만둬. 사장이 다가와 제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쳤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고개를 힘껏 흔들며 사장과 다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비록 사장이 저보다 훨씬 크고 비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체격에 비해 매우 민첩했고 힘도 저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사장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헐떡이며 숨을 쉬었고 속으로는 자신을 한심하게 느꼈습니다. 결국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맞기만 했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기택, 내가 바람 피우고도 여기 와서 큰 소리칠 자격이 있어? 제 아내는 화난 얼굴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저는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배신당했는데도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비난당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비웃듯 휴대폰을 꺼내더니 저에게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제가 공현영 이사와 함께 침대에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걸 누가 찍은 거지? 공현영 이사가 찍은 건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고 저는 갑자기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조롱하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음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장이 저와 공현영 이사를 함께 출장을 보낸 것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망쳤어.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 분노를 참지 못한 저는 바닥에서 몸을 일으켜 피가 가득 찬 눈으로 사장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미 준비된 듯 저를 쉽게 넘겨치기로 바닥에 다시 한번 내동댕이 쳤습니다. 너는 안 돼. 난 5년 동안 종합격 투기를 연습했어. 너 같은 약한 녀석이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사장은 비웃으며 한 발로 제 가슴을 짓밟았습니다. 김기택, 이제 그만해. 넌 바람 피워도 되고 난 안 되는 거야? 게다가 내가 먼저 나를 배신했잖아. 아내의 냉정한 꾸짖음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멍청하게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만 않았더라면 아내는 분명히 저를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아내도 이 상황의 피해자였기에 저는 그녀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고 더 큰 모욕을 가했습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이해심이 깊은지 봐라. 내가 내 애인을 한번 가졌으니 내가 내 아내를 한번 가지는 것도 공평한 거 아냐? 사장은 큰 소리로 웃으며 방을 떠났고 떠나기 전에는 아내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내일 우리 이혼 절차를 밟자. 아내는 냉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당했다고 아내에게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건 다 사장이 꾸민 일이라고 당신이 사직서를 내고 나서부터 시작된 거야. 사장은 처음부터 당신을 노리고 있었어.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공현영 이사가 제게 준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보더니 그 사진은 1년 전 회사 모임에서 아내가 술에 취해 있을 때 사장이 찍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을 이용해서 공현영이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고 꾸민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을 복수하려고 공현영과 관계를 가졌고 그들은 다시 이것을 찍어서
당신에게 보여주며 나를 배신하게 만든 거야. 아내는 진실을 알게 되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 사장이 오래전부터 나를 노리고 있었어. 나는 거부했지만 그는 계속 괴롭혔어. 그래서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어.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까지 회사를 그만두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걱정했기 때문이었어. 저는 아내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녀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당신이 이렇게 좋은 직장을 그만두게 할 수 없었어. 난 그저 당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울며 후회했습니다. 불륜이 이미 발생했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실을 지울 수 없었고 결국 우리는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나누고 집은 아내에게 남겼습니다. 그날 저는 방을 하나 빌려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사장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을 죽일 생각도 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그런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를 찾아갔을 때 인사 담당자는 제가 해고되었다고 말하며 인수인계는 필요 없고 보상을 두툼하게 줄 테니 빨리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해고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남아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공연영 이사를 찾았지만 그녀는 회사에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녀는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사장과 함께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절대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앞 카페에서 공연영 이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공연영 이사가 나타났고 저는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공연영 이사는 깜짝 놀라며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얘기 좀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나 일해야 돼. 시간 없어.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녀는 결국 겁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공연영 이사의 집에 도착하자 저는 그녀를 끌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저는 거칠게 그녀의 흰 셔츠를 잡아당겨 단추를 모두 뜯어냈고 그녀의 하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침대에 밀어붙이고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저항했지만 점차 그 상황을 즐기기 시작했고 저에게 적극적으로 맞춰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위에 올라타 마치 야수처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복수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며 몸을 비틀고 자극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3번이나 그녀와 함께 했고 결국 그녀는 지쳐서 침대 위에 녹초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만해줘. 그녀는 지쳐서 저에게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속인 거야? 저는 그녀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사장이 너무 많은 돈을 줬어. 그녀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양심이 없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고 그녀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의 주범이 공연영 이사가 아니라 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장의 약점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장에게 복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과 제 아내의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려
사장의 평판을 망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저의 아내도 상처를 받을 것이고 사장도 제가 공연 영희사와 함께한 영상을 퍼뜨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장의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어 같은 방식으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연 영희사는 사장이 매우 신중한 사람이라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이미 해외로 보냈으며 아무도 그들이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장에게 복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공연 영희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을 힐끗 보니 발신자는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기야, 방금 회사에서 들었는데 김기택이 너를 찾아왔대. 아직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지? 공연 영희사는 저를 한번 보고 제가 말하라는 신호를 보내자 아직 안 돌아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자식이 좀 미친 것 같아. 너한테 해코지 할까봐 걱정돼. 당분간 고향으로 내려가서 몸을 피하는 게 좋겠어. 알겠어. 그런데 내게 준다는 돈과 명품백은 언제 줄 거야? 아이 참, 나 방금 프로젝트에 투자했거든. 지금 당장 손에 돈이 부족해. 우선 2천만 원 줄게. 나머지는 나중에 줄게. 공연 영희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줘. 뭐야, 내가 너한테 돈을 떼먹겠어? 내가 나랑 같이 지낸 지도 벌써 2년이야. 내가 너한테 준 돈이 5억 원이 넘지 않냐? 그걸로 부족해? 사장님, 제가 돈을 그냥 받았나요? 제가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는데요. 말이 많네. 2천만 원 밖에 없어. 필요하면 가져가고 아니면 말고. 사장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공연 영희사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이 이제 그녀를 지겨워하고 버리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옆에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결국 자신보다 더 악한 사람에게 당하는 법이지. 공연 영희사는 이를 악물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장과 엮여 있었어. 이번에 너를 함정에 빠뜨린 것도 내 아내가 사장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야. 그들은 이 일이 드러날까봐 겁나서 짜고 내가 이혼하게끔 한 거야.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 아내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사장의 아이를 빌미로 사장을 협박해 결혼하려고 했어. 그녀는 오래전부터 부유한 사모님이 되고 싶어 했고 너는 그저 모르고 있던 바보였던 거야. 공연 영희사의 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비밀이 이렇게나 많다니. 너 사장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도와줄 방법이 있어. 그녀는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인데? 2천만 원을 줘. 그러면 알려줄게. 너 말만 하면 돈에 미쳤어? 저는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연 영희사는 입을 꼭 다물고 돈을 주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죽고 싶냐? 저는 이를 악물며 위협했습니다. 내가 살인을 할 수 있었다면 벌써 사장을 죽였겠지. 나한테까지 와서 이러지 않았을 거야. 겁주지 마. 돈을 주면 내가 원하는 걸 얻게 해줄게. 공연 영희사는 이미 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좋아, 줄게. 저는 공연 영희사에게 2천만 원을 건넸고 그녀는 휴대폰에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녹음을 찾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건 사장이 물건을 거래처에 납품할 때 뇌물을 준 증거들이야. 금액이 상당히 커서 이걸로 고발하면 그 자식은 감방에 갈 거야. 공연 영희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 끔찍한 사장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를 고발하고 싶었지만
공연 영이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내가 사장한테 돈을 받고 퇴사할 거야. 나도 이제 그 자식과 더 이상 일할 생각 없어. 그러니 내가 돈을 받으면 고발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돈을 못 받아. 알겠어, 서둘러. 공연 영이사는 바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퇴사할게요. 그리고 2천만 원도 준비해 주세요. 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알겠죠? 공연 영이사는 회사에 가서 퇴사 절차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장을 고발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제출한 후 그것들이 뇌물 증거가 아닌 아무런 상관없는 자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가득 찼고 그제야 공연 영이사에게 또다시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악랄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공연 영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이미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히 공연 영이사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집주인은 그녀가 이미 이사 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공연 영이사를 찾아내기만 하면 반드시 그녀를 죽일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전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전 아내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더러운 년, 내가 사장이랑 바람 피운 거 다 알아. 그리고 그 자식의 애까지 가졌다고? 내가 지금까지 연극을 하고 있었다는 거 다 알아.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몸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를 때리며 얼굴이 붉게 변해갔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 임신하지 않았어. 그녀는 힘겹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해? 오늘 너 죽여버릴 거야. 저는 그녀를 더 밀어 압박했고 그녀는 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힘껏 밀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누가 나 임신했다고 말했어? 누가 그랬어? 그녀는 대성통곡하며 소리쳤고 그 모습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냉정을 되찾으며 아마도 공연 영이사가 저를 속였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 정말 사장의 아이를 가진 게 아니야? 그 자식이랑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헛소리 하지 마.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확인해봐. 내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그녀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결과는 그녀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저는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 결국 떠났습니다. 저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정말 사랑했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길을 따라 10분 정도 멍한 상태로 걷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회사 동료들이 공연영의 은신처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명이 소문쟁이인 만큼 많은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제 상황을 알고 있던 동료 직원들은 저를 동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직위와 돈을 이용해 회사 내 예쁜 여자 여러 명을 자기 애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많은 남성 직원들이 분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남자 직원이 몰래 공연영의 행방을 알아봐 주었고 결국 그녀의 고향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곳의 정보가 들어와서 그곳을 향했지만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저는 공연영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공연영은 저를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겁에 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5일 동안 샤워도 하지 않고 더러운 옷에 수염이 텁수룩하게 자라나 있어 저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그녀의 집 안으로 밀쳤습니다. 저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저의 눈빛은 그녀를 죽일 기세였습니다. 누구나 저의 처지에 처하면 이렇게 이성을 잃을 것입니다. 이년아, 나를 바보처럼 2번이나 가지고 놀았어. 남자가 미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줄게. 지금 나는 잃을 게 없거든. 진정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당신 기분 좋게 해줄게요. 공연영은 무릎을 꿇고 온몸을 떨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적극적으로 옷을 벗었고 섹시한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냉소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니년이 하는 거 봐서. 그럼 먼저 함께 샤워해요. 공연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욕실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샤워 좋아하고 있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공연영은 저의 더럽고 악취 나는 모습이 내심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 잡소리하지 말고 무릎 꿇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공연영은 참으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저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녀의 복종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영은 종종 구토하려는 소리를 내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이런 나쁜 년들은 이렇게 다뤄야 해. 고통을 겪어야 정신을 차리거든.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녀는 급히 욕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저는 욕실 문 앞에서 조롱하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돈 내놔? 다 써버렸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넌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년이구나. 이제 며칠 되었다고 돈을 다 써. 너 죽고 싶어? 저는 냉렬하게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사장이 뇌물을 준 증거를 줄게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라고 애원하였습니다. 내가 널 믿을 것 같아? 먼저 내가 준 돈이나 내놔.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녀에게 속았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모든 증거를 철저히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공연영은 증거를 저에게 보내주었고 저는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엔 왜 안 줬어?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 증거로 사장을 협박했더니 사장이 2억 원을 줬거든요. 그리고 사장이 저를 경고했어요. 본인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저를 죽일 거래요. 저는 그의 보복이 두려워서 진짜 증거를 주지 않았어요. 사장이 너를 죽여버리든 말든 그건 내가 탐욕스러워서 자초한 일이야. 지금 내 돈 어서 내놔. 제가 다시 분노하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이체하였습니다. 진짜 이 여자는 돈에 미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돈을 보내면서 아까워하는 모습이 진짜 웃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한테 사장을 고발하지 말고 돈이나 요구하라 하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들고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며칠 후 사장은 체포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장은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장은 뇌물공여죄, 배임증제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부정청탁, 성추행 등 많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며 결국 검찰은 10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공연영을 협박 및 갈취 혐의로 고소했고 그녀의 범죄 동조 사실도 폭로하였습니다. 결국 공연영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도 법의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복수를 완수한 기분이 들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5개월이 지난 후 저는 전 아내에게 돌아가 재결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망치고 싶지 않았고 우리 사이의 진정한 사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전처의 집에 도착해 습관적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미 저와의 재결합에 대한 희망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좌절감에 문 앞에 앉아 고민하던 중 약 10분이 지나 계단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전처가 한 남자의 팔에 감싸인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김기택. 전처는 저를 보고 놀란 듯이 멈춰 섰습니다. 죄책감이 스친 듯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부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부사장이랑 무슨 사이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부사장은 저를 향해 한 발 앞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뭔데 소리 질러. 너희 이혼했잖아. 이제 남남이야.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미안해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잘할게. 저는 그녀에게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기택 진정해. 우리 이혼했어. 더 이상 날 찾아오지 마.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2번이나 배신하고 의심했어. 처음엔 당신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까도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생각도 버렸어. 그런데 부사장과 함께 있는 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다시 흥분하자 부사장이 저를 진정시키며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전처는 아무 말 없이 부사장의 옆에 앉았습니다. 전처는 저보다 먼저 회사에 입사했고 저와 만나기 전부터 부사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전처에게 호감을 표현했었고 전처는 그 사실을 알고 거절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 후 전처는 저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부사장은 그 전부터 그의 아내와 3년째 별거 중이었으며 재산 문제 때문에 이혼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사장은 이혼을 결심하고 우리가 결혼할 때는 이미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저와 사장의 모든 일들을 지켜보던 부사장은 저와 전처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손해보더라도 이혼을 빨리 마무리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너에게 완전히 실망했어. 하지만 부사장님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했고 결국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거야. 전처의 말에 저는 마치 가슴에 비수가 꽂힌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장이 검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부사장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신임을 받아 사장으로 승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 보였던 부사장이 최종 승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망친 것은 바로 저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전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기태가 이제 그만 나를 놓아줘. 우리 둘 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처의 집을 나서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실수를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이곳에서 남은 미련과 고통을 끊어내고 제 인생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